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 황림도 순특강문화 갈래복합 9번째 작품 안수길 작가의 제3인간형 소설과 그리고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현대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요, 여러분 현실을 좀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성찰적인 태도의 인물과 그리고 화자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주제로 엮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말로 하는 그런 잡담, 이야기를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묘사하죠.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라고 하는 이런 두 명의 인물 나옵니다. 먼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라고 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는 이 인물은 조은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라고 했을 때의 이 뒷부분에 나타난 이 하나는요, 바로 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물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인물들을 저렇게도 몰골이 초라할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적인 외양 묘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적 외양인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되게 부유한가 봐요. 그리고 한 명은 굉장히 몰골이 초라한가 봐요. 가볼게요. 근데 그 두 사람을 표현할 때 넘어가기 전에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서술자가 던지고 있어요. 가볼게요.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즉 굉장히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졌을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궁금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가볼게요.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은을 대할 때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앞에 하나라고 명칭 붙였던 그 석이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얼른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변해버린 작가, 그 조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석의 내면이 나와요.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놀란 상황을 보여주죠. 그래서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조를 말을 끄집어는 냈으나, 농조는 여러분 농담조입니다. 장난치는 거죠. 농담조로 이 장난을 끄집어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가 마음에 걸려 미상불, 정말 과연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주눅이 또 들었대요. 누구의 내면이요? 바로 석의 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A 부분의 여기 문단 방금 읽은 거는요, 우리 석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쪽에다가 메모할게요. 이 소설은요,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요. 자, 그런데 전반부는요, 지금 바로 석 중심, 특정 인물이죠. 석을 중심으로, 석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서술됩니다. 그죠? 표현의 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서술상의 특징에서는 특정 인물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석이 이 조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봤을 때 처음 굉장히 놀랐대요. 근데
또 억지로 원래 친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농담조로 말을 끄집어냈으나 나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좀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만큼 굉장히 잘 나갔나 봐요. 자, 계속.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일세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멘트를 통해서 시대 전에, 변하기 전에는 우리 조은의 처지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와, 너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신수가 험해졌어? 고급차도 타고 되게 부자 됐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기적 같단 말이지? 놀랐단 말이지? 라고 석이 리액션을 합니다. 죄송해요. 조은이 리액션을 합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은이 얘기하는 건데 반응을 하죠. 다시 한번 누구의 내면이요? 석이라는 인물의 내면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사실 맞아,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조은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볼게요. 작가 조은이라면요, 독특한 철학적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난삽한 문제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라고 해서 인물 정보 직접적 제시하죠. 인물 직접 제시. 굉장히 좀 독특한 철학인가 봐요. 그리고 난삽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좀 고집하려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왜 약간 시인, 이상 시인이나 소설가 뭐 그렇게 딱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 작가였나 봐요. 조은은. 더욱이 자신의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인물 계속 제시되는데요. 자신이 굉장히 충실하고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 거기에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라고 조은에 대한 과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따르던 문학소녀가 많았다.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이라고 했는데요. 범속은 평범합니다.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소녀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문학소녀들이 이 조은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진부한 걸 좋아하지 않는 그 문학소녀들, 우리 여고생이나 여중생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조은을. 자,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 법하지만 문학적인 적도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난해한 문장은 독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은의 작가의 특성은 뒤에 나옵니다.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 우선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은 고통이 그만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뭐 인내, 이것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인내하고 아니면 노력하는 그런 사람만 독자로 뭐 시인으로 할 수 있었다. 시인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조은 작가는 시인, 즉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신념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쓰는 사람 말고요.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하고 끙끙 앓는 사람만 예술가, 시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만큼 굉장히 문체가 독특하지만 거기에 또 문학에 대한 그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인 신조였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한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생활은 능 궁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치불일치 때문에 조금만 타이트하게 볼게요. 우선 항상 생각하고 생각에 도달한 것만, 이것만 진리다.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굳건해요. 그리고 과작이라고 하는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적은 작품입니다.
작품 수가 적어요. 일치불일치 조심하시고요. 생활은 늘 궁핍하였다. 가난했다는 거죠. 지금 다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조우는 지금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과거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문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문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된 글들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막 대중적으로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글. 되게 난잡하거나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글이 아니라 쉬운 글, 그런 것들을 막 팔지는 않았대요. 생계 도움을 되려고 그런 것까지 안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념이 센 거죠. 현실에 타협 안 하고요.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초라한 몰골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외면적 차림엔 무관심이었어요.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 덕으로,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와이프가 좀, 아내분이 생활력이 좀 강하나 봐요. 아이들은 굶기진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대요. 아, 그래서 가장이지만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요. 생계 책임을 안 하니까 몸차림에 무관심, 외면이죠. 꾸미는 거에 관심 없대요. 무슨 회합이든 공식 모임에는 통 나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우아야 과거와 현재가 너무너무 대조되어 있는 조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한쪽에다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중심 인물이니까 조은의 캐릭터 설명 들어갈게요. 조은의 캐릭터는요, 우선 굉장히 신념이 있는 작가였죠, 여러분. 조은의 캐릭터는 신념이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념 있는 작가였지만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군이 궁핍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부유해졌죠? 부유해요. 그래서 신수가 훤해진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운수업에서 대박 났는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갑자기 이제 바뀐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석이라고 하는 인물, 여기 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면, 석은 원래 같이 이렇게 조은과 꿈을 꾸던 같은 작가였어요. 자, 근데 지금 교사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신념에 맞서 신념을 따라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갈등하는 존재가 바로 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뒷부분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 석은 오랜만에 만난 조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미희가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인물 나옵니다. 미희요. 네모칸.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그런 넥타이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미도 나온 김에 한 번에 정리할게요. 미라고 하는 인물은요, 원래 굉장히 부잣집 딸 있죠? 네,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문학소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 계기가요, 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계기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이 미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직업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문학소년인 미희는 간호장교가 이제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 짓는 이유는 바로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전후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런데 조은이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되는데요. 검정 넥타이가 뭘 상징하냐가 중요합니다. 6.25 전쟁 전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으로
미희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에 좋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선 검정 넥타이라고 불리는 이 소재는요, 바로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의 조은이니까 과거에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조은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과거의 조언을 상징하는 게 바로 검정 넥타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도 바꾸고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타락에 지나지 않다고 서객에 고백한 후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와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전쟁이 변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뭘 변화하냐? 바로 삶을 변화하고 문학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변화한다라는 거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게 전쟁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신념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이 자기가 경제적인 성공이 나는 이거 내가 정신적으로 좀 타락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성찰과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서객에 고백한 후에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와의 일화를 들려주는데, 자, 요런 일화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뒷부분에 전개된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박듯 말하였네. 누가요?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미희가요. 오금박듯 말하였네 라고 하는 이런 서술은요,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 누구랑 만났죠? 누구요? 조은과 만났죠. 조은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거의 서술 방식을 체득한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별표. 후반부 바로 정리할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이 후반부, 종반부라고 하거든요. 이 종반부 끄트머리는요, 누구의 특정 시선을 맞춰주냐?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조은의 초점을 맞춰주면서 조은의 시선으로 얘기해주죠. 그래서 조은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냐면 바로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파트별로 어떠한 것들을 서술 방식을 묻고 있는지를 초점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는 뜨끔하였네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미희가 전곡을 찔러요. 살아가는 것, 삶, 즐거워요? 선생님? 이래요. 자, 과거에 미희 캐릭터는 부유했던 되게 천진난만한 문학소녀였어요. 그래서 조은을 굉장히 따른 그런 문학소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가볼게요. 나는 뜨끔하였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는데, 명랑성을 하는 것은 밝은 척한다 이거죠. 응수했다, 반응했다 이거죠. 내가 뜨끔했는데 일부러 그 뜨끔한 척을, 내면을 숨기려고 밝은 척을 했다 이거죠. 숨기려는 의도죠. 가볼게요. 건 미희답지 않은 질문인데, 어라, 사변통의 불행으로 미희 인생관이 변했군 그래 라고 너스레를 떠는 척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변이 중요하겠죠. 별표 쳐주시고, 주석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6.25 한국전쟁,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시험 문제에서 제시문이 쥐어진다라고 한다면 삶을, 인물들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 변화할 계기, 변화된 계기를 찾아 쓰라라고 한다면 이거 사변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사변. 이걸 계기로 인생관이 변했구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180도 전환됐다는 거죠.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라고 해서 야 미야 너 되게 천진난만 했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좀 비관적이니? 했더니 비관하는 건 아니에요. 미애가 얘기합니다. 비관 안 해? 그럼 안심이야. 뭐 비관 안 하면 역시 낙관이겠군. 역시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그랬다 이거죠. 미의 과거. 천진난만한 문학 소녀였으니까요.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근데 미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중간판가? 중간판이 없어졌어. 말재수 어디서 그렇게 넣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중간파라고 얘기하는 건 문학론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계급주의와 민족주의에 중립적인 문학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나 중도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비관도 낙다운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도라는 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없어졌어 뭐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자, 미희의 침울이 풀려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이 회상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을 회상하도록 이라고 하는 건 이거 언제라고요? 6.25 사변? 전후? 전. 사변 전에 미희의 모습을 얘기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님 세상 나오지 않을 걸 그랬군.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오빠, 뭐 언니, 뭐 자기 앞에서 이제 뭐 이런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분들은 이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랑 예전에 조은이 친했으니까 뭐 제가 그당 어렵게 얻은 딸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타난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비관도 낙관도 아니면 야 너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기억도 참 좋으시네.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 말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더욱 안심이군. 그러니까 결국 미 생각 변한 게 없구먼. 서울 때처럼 명랑해져가지고 기운을 내라고 하면서 취업을 해주는 거죠.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거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내보내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해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보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삶의 이유인 거죠. 그게 뒤에서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봅시다. 사명을 지고 나왔단 말이지. 너는 타고나는 해야만 하는 운명이 있단 말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보람 있는 사명. 네모칸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즉 미가 생각하는 삶의 이유거든요. 삶의 가치관, 삶의 이유요. 그게 보람 있는 사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말이 없어진 조은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미는 말을 이었네. 이것도 보세요. 조은 자신을 돌이켜본대요. 조은의 성찰입니다. 움찔했대요. 뜨끔한 거죠. 자기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거든요. 가볼게요. 그러나 제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게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미의 사명은 미의는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해치고 찾아봐야 하잖아요. 아직 찾진 못했어요. 근데 사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에 분망한 틈, 바쁜 거예요. 바쁜 틈을 타서 나는 미희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아니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미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도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정경 풍경. 이것도 6.25 사변 이후에 굉장히 가난해진 미의 풍경, 열악해진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사변 후 열악해진 미의 환경이죠. 예전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미희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희와는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 야심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조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굉장히 향락적이었다 이거죠. 미희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희 자신이 눈치챘을 것이네.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에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입으로 자금 유통, 돈도 되고 미희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네 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보면 아까 미희가 솔직하게 자기가 보람 있는 사명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의미 파악을 못하고 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희의 가치관하고 대조되죠. 미희의 가치관은 보람 있는 사명을 갖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스란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희였으나 다음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낸 것이었던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삭적었으나 그럴만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맞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네요. 봐봐. 이거 뭐예요?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방 하나를 맡기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미희가 당연히 받지 않겠어?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은의 확신입니다. 굉장히 성급하죠. 눈치도 모르고요. 그래서 승낙할지 안 할지 5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미 일사천리로 당연히 받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공짜로 다방을 사업을 차려준다고 해요. 당연히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미치는 거예요. 가볼게요.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에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종업원입니다. 다방 종업원. 내민 것이 종이꾸러미였었네.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강호장교이고 보니 생활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네. 두 가지 소재 나옵니다. 우선 종이꾸러미, 편지입니다. 편지. 거기에 간호장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 보람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간호장교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이때 당시에 아니었는데 그 사명감, 간호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누군가를 케어하고 살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돈과 달리 우리 미희는 간호장교가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간호장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거기 편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검정 넥타이입니다. 검정 넥타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변 전에 6.25 전에 조은의 이미지죠.
모습을 연상하는 거죠.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여기 중요합니다. 반성하죠. 반성하죠. 성찰하죠. 부끄럽다고 하죠. 아, 맞아. 나도 옛날에 사명감 막 있어가지고 작가 활동 열심히 하고 신념 굉장히 뛰어났던 작가인데 돌이켜보는 거예요. 검정 넥타이 편지를 통해서 가볼게요.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네. 그래서 검정 넥타이가 하는 이 소재, 역할 보시면 3년 동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소재죠. 자, 미희가 말하는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이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변화 계기라는 거 계속 나오죠. 이거 외적인 격동이라고 하는 거랑 뭐 동일한 표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포기하고 만 것이네. 가장 잘 생각하는 채 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하고 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겼던 미희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워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나라고 얘기했을 땐 과거의 조언이겠죠? 바보같이 생각했고, 현재요.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겼던 미희, 과거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워졌고 올바름의 생각이 됐다, 현재죠. 역시나 대조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조은하고 미희는 상황 자체가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정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지금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 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 했네 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보고 느낀 점이요? 바로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보고 느낀 점이죠. 본 느낌이죠. 구르면서 걷어잡으러 간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래. 이때의 자네는 앞에서 나왔던 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수길 작가의 제3인간형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인물 이렇게 유형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물을 썼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은, 석, 미희가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이 각각의 캐릭터가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은부터 살펴보면요. 이 조은은요, 신념이 그득그득한 아주 사명감이 있었던 작가였는데 타락해가지고요. 여기다 쓸게요. 타락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인간형이죠. 근데 미희는요, 현재예요. 현재 이 현실의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사명감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제목이요, 제3인간형이라고 하면요, 얘가 뭐 1, 얘가 뭐 2, 얘가 1, 2 이렇게 한다면 이 중간에서 끼어 들어가 있는 뭐 우리의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잘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이 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제3인간형입니다. 이 석은요, 여기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형이 둘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사명감, 현실에 타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명감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의 석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좀 쓸게요. 이렇게 석은
고뇌하고 방황하는 그때 당시의 지식인의 모습이 되겠죠. 당시의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작품의 제목인 제3인간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제목이 그 3인간형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요, 여러분. 작가, 옛날엔 사명감이 있는 작가였어요. 근데 지금 돈벌이가 작가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제 교사로 현실을 타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명감 때문에 이 교사가 되면서 초조함을 느끼고요, 석은. 이 교사로서의 월급은 또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방황하고 갈등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요, 인물 캐릭터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떠한 인물형을 상징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반부와 종반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주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뒷부분 나 작품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인데요. 이 현대시 자체도요, 현실 시대적 배경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첫 번째 행부터 여러분 시대적 배경하고 연관되는 말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 보이죠? 바로 4.19 혁명이 보입니다. 4.19 혁명은 1960년에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960년이고요. 새밑이라고 하는 건 해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1960년의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해가 해가 끝날 1960년대 후반에 이제 60년 후반에 오후 5시에 만나서 악수 나누고요. 이때 우리 어때요?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서요. 굉장히 열악하죠. 왜요? 연말이잖아요.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하얀 입김 뿜어요. 추위예요. 근데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뭘 하냐? 열띤 토론을 합니다. 별표. 자, 그러니까 이런 정부 자체에서 그걸 벗어나는, 정치에 뛰어넘는 어떠한 젊은 시절에 순수한 열정 그리고 이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혁명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이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좀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우선 무엇인가를 믿었대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때의 우리는요, 젊은 시절의 우리겠고요. 거기서 나타난 무엇인가는 위에서 나타난 그 열띤 토론에 해당하는 순수 열정 이상, 그리고 또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위에서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해석을 잘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치보다 중요하고 정치보다 더 뛰어난 이상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좋은 정치를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보다 중요한 것, 지금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 젊은 시절에 꿈꿨던, 야,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 세상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열띤 토론을. 자, 위에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래요.
자, 근데 거기에서 표현법 자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리석게도. 별표. 정말 암울한 시기였던 그 공간에서 우리들이 토론을 펼치는 건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어리석게도라고 지금 수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짜 어리석나요? 아니죠. 반대적인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 자,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자, 우선 해화동 로터리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고요. 대포라고 하는 거는 큰 이 술잔에 술 마시는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마시면서 사람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이 젊은 시절의 고민이겠죠? 그게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고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몽차원껏 불렀다. 또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갔대요. 자, 노래가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그죠? 네모칸 칠게요.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또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 한쪽에다가 메모. 이 시에서의 노래의 상징적인 의미, 아까 열띤 토론하고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 순수했던 열정 이상을 얘기하겠죠. 열정 이상입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속성 가볼게요. 속성.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젊은 시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 그러면 세속적인 것과 거리가 멀죠. 세속적과 거리가 있는 거죠. 세속적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 노래가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서, 아까 계절적 배경 아시죠? 연말에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서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여기서 나타난 내포적인 의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별똥별이 되었어요? 찾았나요? 뭐가 별똥별이 되었나요? 노래가 별똥별이 된 거죠. 노래가 별똥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별똥별도요, 여기랑 이어지게 바로 쓸게요.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 이상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노래가 하늘로 올라가서 별똥별이 쭉 되었다, 유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똥별이 되고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별똥별 자체가 유성이다 보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변하거든요.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라고 해서 시간의 경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별똥별을 암시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봐봐요. 올라왔어요. 노래가 올라갔어요. 근데 별똥별 무조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타락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똥별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낭만적인 표현으로 연출한다. 두 번째는 뭐다? 이 열정 이상이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게 왜? 하강적인 이미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경과 가볼게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가 되어버렸대요. 앞에 저는 4.19 그 혁명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대조되는 게 벌써 나옵니다. 젊은 시절 때와 과거가 대조되죠. 계속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넥타이는 여기서 상징하는 게 현실인 거죠. 현실. 우리의 현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면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우선 굉장히 세속적이고요. 왜요? 회비 일단 10,000원씩 걷어요. 앞에서는요, 불도 없이 차가운 반항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열띤 토론했거든요. 우선 10,000원 걷어요. 처자식들의 안부를 묻고요. 월급이 또 얼마냐, 치솟는 물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고민들일 거예요. 근데 세상을 개탄하는데 즐겁게 개탄하는 게 중요해요. 개탄이 여러분 한탄이잖아요. 이거 자세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앞부분은 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들 노래한다. 젊은 시절의 이상과 그 다음에 순수한 이러한 열정, 이런 것들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개탄할 때도 되게 진심 어리게 했을 거예요. 현실 이러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막 되게 진지하게. 그런데 18년이 경과된 지금은요, 얘기를 하면서 진짜 먹기 살기 힘들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에 봤냐, 야야야 봤냐, 진짜 비싸지, 약간 이렇게 해서 그니까 막 이러면서 입꼬리가 막 올라가서 분위기 자체가 즐거워. 되게 진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탄하는 게 진심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가 중요해요. 일치불일치. 현실 아직까지도 한탄한다, 이게 아니라 즐겁게 한탄내잖아요. 포인트 요거 맞춰주시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세속적인 이야기다 라는 거겠죠. 그죠?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죠?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과거와 대조되는 거죠.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낭비네요. 사치.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칠서는 포커, 카드 게임이죠. 하러 갔고, 며칠서는 춤을 추러 갔대요. 요거 소재 많이 물어보는데요. 포커랑 춤은 과거와 달리 향락적인 소재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유흥적이다,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실에서 부정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며칠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며칠 포커 치고 며칠 춤추러 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며칠서는 동숭동 길을 걸었대요. 종로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부분 과거에서 해화동 골목길 로터리 이게 나와요. 해화동 로터리랑 이 종로구랑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화동이 그 대학로 쪽이죠. 그래서 옛날이 떠올릴 겁니다. 옛날이, 과거 시절이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데 이 과거랑 연상됩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것. 이렇게 보세요. 과거를 연상하게 되돌아왔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오랜 방황, 별표. 자, 그러니까
이 열정을 잊고 산 세월을 방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열정 이상 잊고 산 시간을 오랜 방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랑, 네모칸 별표. 우리의 옛사랑 짐작하시죠,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인데 옛사랑이 희미해졌대요. 그러면 옛사랑만 물어봤을 때 뭐예요? 계속 나오죠. 이 노래에 상징하는 거 열정 이상이겠죠. 젊은 시절 순수한 열정 이상 다시 한번 메모해 주시고, 거기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대요. 낯선 건물들, 변화된 풍경이죠. 근데 거기에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대요. 변화됐나요? 안 됐나요? 변화되지 않았죠.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자연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와도 대조되지만 지금 누구와도 자연물이 대조되냐면 바로 우리와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여전히 동숭동 거리를, 해화동 거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꿋꿋하고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도 굉장히 많이 변화됐잖아요. 완전 세속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볼게요.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플라타너스 가로수는요, 바로 성찰의 계기, 부끄러운 계기가 되겠죠.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 반복되면서 반성합니다. 반성적 태도 나오고요.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마지막 늪, 발을 옮겼다라고 얘기했는데, 늪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 벗어나기 힘든 것을 늪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별똥별, 늪, 우리의 옛사랑,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 연결하거나 쓸 수 있어줘야 되겠고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제목의 의미 먼저 살펴보면, 이 옛사랑이 열정 이상만 쓸게요. 이제 열정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타락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자만 남아가지고 이제 과거와 현재가 대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안수길의 제3인간령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요. 1953년에 발표된 전후 소설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궤적이 변한 새 인물의 삶을 그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를 탐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사변을 겪으면서 이 삶의 변화되는 새 인물 캐릭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때 세속적 가치에 초연한 작가였어요. 근데 운수업을 통해서 성공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잃고 타락한 조언을 첫 번째 1번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를 따르던 명랑한 문학소녀였는데 전쟁으로 집안이 몰락한 후에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두 번째, 미의가 있겠죠. 그리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에 종사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교직에 종사하고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미련만 갖고 있는 세 번째,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이 세 가지의 인물 유형을 통해서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는 전생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툭 던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명감과 생활 사이에서 방황하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식인의 고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중요해서 여기다가 바로 또 제3인간형 설명 못 드린 거 한 번만 정리하면 우선 검정 넥타이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검정 넥타이가 하는 행동은, 하는 역할은 우리 조은의 현실 성찰 계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요. 자기가 내가 타락했구나, 정신적으로 가치가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우는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일 거고요. 그리고 이 대조적인 바로 미인은 조은과 달리 굉장히 성숙한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유형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정했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에서는 1979년에 발간한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 실린 시, 기성세대가 된 중년의 화자가 18년 전에 순수했던 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 소시민적인 삶을 반성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된 중년의 화자가 현재잖아요. 여기랑 또 대조되는 18년 전에 순수했던 청년 시절, 이 과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반성한다. 소시민이라고 하는 건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화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품고 모래를 막 목전껏 물렸잖아요, 요거. 근데 18년이 흐르면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면서 수능적인 소시민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죠. 살구가 불러일으킨 이상 열정, 순수함을 의미하는 옛사랑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 만나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젊은 날의 순수화 그리고 열정을 잃고 소시민점을 영유하는 이 자아성찰을 보여주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시를 전개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리법, 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있죠,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또 기능적 의미. 요거는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찰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넥타이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가작품하고 동일하게. 이때 넥타이는 그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의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세속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우리 가작품, 나작품. 좀 길었죠. 좀 길었지만 제가 그래도 천천히 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황해졌는데, 여러분은 가와 나작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과거와 다른 현재, 그리고 그 현재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움, 성찰, 그리고 성숙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과 화자에 대한 얘기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각 6.25 한국전쟁 그리고 또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